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프트플로우 소범석입니다. 오늘은 이 현장에서 듣는 의료기기 소프트 테스트와 보안의 궁금증, 여기서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공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도 공급망 보안 공격 대상이 되고 있고, 많은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 랜섬웨어 공격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의료기기는 이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고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는 만큼 이 공급망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해 미리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이 제도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국내 기업들도 이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미나에서 그동안 의료 분야에서 보안 테스트를 준비하며 이 고객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저희가 받았던 질문들과, 그리고 이제 올해 10월에 이 코엑스에서 있었던 국제 시큐리티 컨퍼런스 현장에서 받았던 질문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요. 이에 답변해 보는 방식으로 이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옆에는 소프트플로우 김관식 팀장님도 함께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하고 출발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프트플로우 김관식입니다. 저는 산업재해 시스템과 IoT 산업에서의 보안을 좀 연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소프트웨어의 코드, 취약점과 퍼징 테스트 이런 분야에 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도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먼저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에서 말하는 이 사이버 보안 시험을 제가 먼저 한번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 세션에서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의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정적 분석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구성 분석, 그다음에 이제 SBAM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는 시간입니다. 네, 자 그럼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FDA 사이버 보안 가이던스에서 말하는 이 사이버 보안 시험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특징인데요. 이 의료기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환자의 안전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나 이 규제 준수가 필요한 것에 대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특성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는 이 산업제어 시스템과 IoT가 갖는 이 보안 관점의 특징을 비슷하게 갖고 있습니다. 산업제어 시스템은 한번 납품이 되고 나면 이 대량 생산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 높은 수준의 이 가용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나 이 패치가 어렵고요. 기존 환경 그대로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운영 체제가 계속 사용되기도 하고, 이 보안 취약점에 대한 패치를 이제 적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10에서 20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납품된 그대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의료기기도 이와 비슷한 환경에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IoT 제품처럼 여러 장치와 연결되어 동작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환경에서 쉽게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보안 취약점이 악용이 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이 IoT 제품은 업데이트나 이 패치를 통해서 보안 취약점을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의료기기는 이게 규제 승인이나 이런 이제 복잡한 절차가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나 이 패치가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는 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안을 고려한 이 개발이 아주 중요하죠. 이번 FDA 가이던스에서도 이런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FDA 사이버 보안 가이던스를 아마 이미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오늘 듣고 계신 분들은요. 근데 이제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이 권고 사항을 FDA 가이던스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가이던스에 있는 내용 중에 위험 모델과 사이버 보안 테스팅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험 모델링은 의료기기 시스템 전반의 보안 목표, 그리고 보안 위험과 취약점을 식별하고 이제 생명주기 동안 이제 위협을 예방하고 완화하면서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을 정의하는 이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보안 위협을 완화하고 제거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버 보안 테스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사이버 보안 테스트에서는 이 보안 요구 사항이 잘 구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보안 모델링 등을 통해서 도출된 보안 위협이 완화되고 제거되었는지 이 테스트를 통해서 또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다양한 테스트 방법을 이용해서
취약점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것을 또 목표로 하고 있죠. 이 가이던스에 있는 취약점 테스트를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 퍼징 테스트인데요. 이 퍼징 테스트는 비정상적인 입력을 이 시험 대상에 보내고 그래도 이제 정상적인 동작을 계속 유지하면서 하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 거고, 혹은 비정상적인 입력을 보냈을 때 취약점이 유발되지는 않는지를 이제 테스트하는 시험이죠. 본래는 이 랜덤 테스트에서 시작돼서 발전이 해 왔는데요. 지금은 이 취약점을 유발하는 이 테스트 케이스만을 연구해서 이제 퍼징 테스트를 하도록 이제 발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격 포면 분석인데요. 이 외부 인터페이스를 식별하고 이를 통해 이제 발생될 수 있는 보안 위협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공격자 입장에서 공격 가능한 지점이 이제 어디인지, 그리고 이제 악용할 수 있는 취약점은 무엇인지 찾아내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취약점 체이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개의 이제 개별 취약점을 이제 결합해서 더 큰 위협을 이제 발생시키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반대로 테스트 관점에서 접근하는데요. 이제 보통은 한 개의 취약점이 아니라 이제 보안 공격을 할 때 여러 개의 취약점을 이제 동시에 악용해서 이제 보안 공격이 진행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 취약점 체이닝 활동을 또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바이너리 실행 파일을 분석해서 소프트웨어 구성 분석을 한다든지, 혹은 소스 코드 정적 분석과 동적 코드 분석을 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 가이던스 사이버 테스팅 부분에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사이버 보안 테스팅 관련된 부분에서 오늘은 이 소스 코드 정적 분석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구성 분석, 그리고 이제 S밤 생성 및 관리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히 확인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죠. 이제 소스 코드 분석은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시키지 않고 소스 코드 분석을 통해서 코딩 규칙이라든지 코딩 규칙의 준수 여부라든지 이제 취약점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구성 분석은 코드 베이스에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식별하는 이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이 소프트웨어 구성 분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S밤은 소프트웨어 구성 컴포넌트의 메타 정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전체를 식별하고 목록화한 명세서로 이제 이해하고 다들 계시고요. 그다음에 먼저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저희가 이제 정적 분석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소스 코드 정적 분석은 사람이 동료 검토나 인스펙션을 통해서 소스 코드를 리뷰하는 이 리뷰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커버리티와 같은 자동화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소스 코드 취약점을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적 분석 도구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복잡하고 방대한 이 소스 코드에서 여러 가지 취약점을 분석해서 찾아냅니다. 특히 이 동적 시험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결함을 찾아주기 때문에 시간 투자 대비 효과가 아주 큰 이제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소프트웨어 구성 분석입니다. 소프트웨어 구성 분석은 이 코드 베이스에서 오픈 소스와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를 식별하고 이제 관리하는 자동화된 프로세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프트웨어 구성 분석을 하는 목적은 보안 취약점을 식별해서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픈 소스 라이선스 의무 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과, 그리고 소프트웨어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이 오픈 소스는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취약점을 찾아서 악용하는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요즘엔 이 오픈 소스에 악성 코드를 넣어서 이제 배포하는 공격이 실제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오픈 소스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성 분석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제 분석 방법들을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면 프로젝트에 선언된 이 컴포넌트와 같이 빌드된 의존성을 추적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드 프린트 분석으로 이 소스 코드가 갖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서 일부 이제 오픈 소스 일부만 수정해서 사용된 오픈 소스가 있는지, 혹은 오픈 소스의 일부만 가져다가 이제 코드 조각으로 가져다가 쓰는 경우가 있는지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너리 파일 자체를 분석하기도 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악성 코드를 이제 펌웨어나 바이너리 파일에 이제 숨겨서 공격하는 사례가 또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너리 파일 자체를 분석하는 기술이 또 필수로 요구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이 S밤입니다. 우리가 이제 S밤을 통해서 우리는 소프트웨어의 명확한 이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S밤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나열이 아니라 각 그 구성 요소의 출처와 버전, 그다음에 사용하는 라이센스 정보까지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외부 라이브러리가 사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오픈소스의 어떤 버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오픈소스가 어떤 취약점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파악할 수 있고요. 특히 의료기기는 이제 한 가지 취약점이 전체 시스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S밤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구성 목록을 확인하고 각 구성 목록의 취약점을 식별해서 제거하는 활동이 이제 필요하죠. 그리고 S밤을 통해서 이 승인되지 않은 소스 코드가 이 소프트웨어에 포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요.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이 되면 우리 소프트웨어에, 그러니까 우리 제품에 새로 발견된 취약점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서 이 패치나 업데이트를 또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의료 산업에서 이 S밤의 역할을 조금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 공급망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취약점이 발견되면 빠르게 식별하고 조치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이제 비인가된 소프트웨어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이 또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인데요. 제가 최근에 FDA 가이던스 관련해서 들었던 교육 자료 일부를 조금 넣어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디자인 컨트롤 영역하고 SPDF 영역을 조금 이제 이 두 개 영역이 어떻게 이제 유기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지를 조금 도식화한 내용인데요. 디자인 컨트롤은 의료기기의 그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안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이를 적절히 구현해서 보안 기능이 올바르게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제 절차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DF는 의료기기 개발 과정에서 보안을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이제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기의 설계, 개발, 그다음에 배포, 유지 보수 단계에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이 원칙으로 이제 SPDF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SPDF 원칙은 디자인 컨트롤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유기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각 개발 단계에서 보안 요구사항이 통합되고 이제 검증이 되고요. 예를 들면 이 디자인 컨트롤에서 설계 입력과 설계 출력 문서에는 위험 모델링 활동을 통해서 보안 요구사항과 완화 방안 설계가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이제 반영이 되게 되죠. 그리고 소스 코드와 바이너리 파일 산출물을 대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정적 분석과 소프트웨어 구성 분석, 그리고 이제 사이버 보안 테스트를 수행하면서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이 제품 생명주기 전반에 걸쳐서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관리되는 이런 이제 구조로 이제 되어 있고요. 네, 여기까지 세션 1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첫 번째 세션을 마치고요. FDA 가이던스에서 권고하고 있는 이 보안과 관련된 원칙이나 이제 테스트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오늘 세미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소프트웨어 안전이나 품질 관리 활동으로 경험해 보시거나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좀 되고요. 만약에 이번에 이런 내용을 처음 접하시거나 회사에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두 번째 세션인데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숨겨진 위협, 소스코드 취약점 해결하기로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저희가 정적 분석과 정적 분석 도구와 관련해서 받았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질문을 6개 정도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뭐 비교적 설명이 간단한 이 위에 2개 질문은 오늘 같이 나와 계신 저희 김관식 팀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PPT로 좀 설명을 드리고 관식 팀장님께서 필요하시면 이제 추가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좀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이 오검출이 많으면 이 개발과 품질 프로세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오검출이 많으면 소프트웨어 개발이 얼마나 어려워지는지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관식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개발팀과 품질팀으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정적 분석 도구에서 검출한 취약점이 정탐인지 오탐인지 판별하는데 평균 10분 정도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탐이 많으면 그만큼 개발팀의 시간이 비용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요. 개발자의 피로감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품질팀 관점에서 보면 모든 활동은 증적 자료를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정적 분석 활동 또한 증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오탐으로 판별한 사유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많은 오탐은 또 마찬가지로 시간적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오탐이 적은 정적 분석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유리합니다. 네, 그렇죠. 정적 분석 기술이 쉽지는 않지만 이제 오탐이 적은 도구를 잘 선별해서 활용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정적 분석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어떤 보안 리스크가 생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정적 분석이 이 소프트웨어의 안전이나 보안 관점에서 사실 큰 역할을 해주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정적 분석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직접 코드 리뷰를 해서 뭐 취약점을 탐지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휴먼 에러라고 하는 부분들이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중에 가장 큰 이슈는 코드 내에 잠재적 취약점이 존재하고 그 존재된 취약점을 바탕으로 배포가 됐을 때 문제가 될 겁니다. 이로 인해서 유지 보수 비용이 이제 증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정적 분석은 자동화를 위해서 이제 구현 단계에서부터 취약점을 탐지해서 그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가 배포 후에 발견이 되고 시간과 비용을 훨씬 더 많이 발생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기업의 평판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 개발 속도 자체가 워낙 빨라져서 예전처럼 뭐 동료 검토나 이제 인스펙션의 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가 이제 개발에서도 또 부하게 되기도 하죠. 예, 공감이 되고요. 그럼 이제 이어서 나머지 질문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추가로 드려보겠습니다. 정적 분석 도구의 선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정적 분석 도구가 신뢰할 만하고 사용하기 편리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요즘은 이 오픈 소스에서부터 굉장히 다양한 정적 분석 도구가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서 따져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일단 같이 협업하는 고객사에서 사용하거나 혹은 고객사에서 요청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게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서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 시장에서 요구하는 뭐 툴 서티피케이션을 받은 도구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의료 분야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FDA 인허가를 받을 때 사용됐었던 이제 경험이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게 우선순위가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비즈니스 관계에서 도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분석 엔진의 성능과 뭐 편의 기능과 같은 것들을 살펴보는 게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취약점 한 개를 리뷰하고 개선하는데 보통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분석 정확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검출이 너무 많거나 혹은 이제 반대로 미검출된 취약점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편의 기능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발 환경이 얼마나 쉽고 빠르게 이제 정적 분석 도구가 통합되어서 이제 활용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구와 테스트 절차가 생기게 되면 이에 따른 이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테스트에 따른 부하가 가장 적고 그다음에 쉽게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도 한번 볼 텐데요. 다음 질문은 그 의료용 AI 소프트웨어 같이 특수한 프로젝트에서도 분석이 가능한 도구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요즘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도입되는 그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 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만을 위한 정적 분석 기술이 아직 따로 있다고는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고요. 다만 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이제 주로 다양한 그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해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많이 사용했었던 C나 C++뿐만 아니라 뭐 자바나 뭐 파이썬, 뭐 고와 같은 이제 다양한 스크립트 언어들도 이제 통합해서 분석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또 질문을 좀 읽어보면 이 정적 분석에서 발생하는 이 오검출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정적 분석의 정확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나요?와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나 C++ 언어를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이 정적 분석을 할 때 정적 분석 도구는 그 소스 코드의 컴파일 정보를 함께 이제 파싱하는 것부터 분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문법이나 혹은 정적 분석에 반영하지 못하고 누락되는 뭐 컴파일 옵션 같은 정보가 만약에 있다면 이 정적 분석 도구에서 파스 에러가 발생이 될 수 있고 분석 결과가 정확하지 않고 오검술이 또 많아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인클루드 되는 헤더 파일이 누락되거나 뭐 마이너스 D 옵션으로 정의된 매크로와 같은 정보를 자동화 도구가 이해하지 못하면 오검출이 발생이 되는데요. 뭐 이 외에도 그 체커별로, 그러니까 취약점별로 그 조금 더 구체적인 설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컨커런시와 관련된 취약점을 정확하게 탐지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화 메커니즘에 사용된 이제 API가 무엇인지 뭐 정적 분석 도구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분석 엔진의 성능이 이제 우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분석 엔진이 좋지 못하면 분석 옵션으로도 이제 어떤 분석 옵션 아무리 정확하게 해도 이제 뭐 분석이 안 되는 이제 밀검출이나 오검출이 이제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분석 엔진 성능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으로는 이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에 이제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이제 대응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인데요. 보통은 그 정적 분석 도구를 사용하는 이제 환경이 예를 들면 이제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이제 산업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사용이 되는 경우라면은 제거해야 하거나 준수해야 하는 뭐 취약점이나 코딩 규칙이 정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정해진 취약점이나 코딩 규칙을 모두 준수하거나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수정할 수 있는 것부터 수정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회사 내부 품질이나 이제 보안 강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제 취약점의 심각도나 취약점의 영향을 좀 분석해서 그것과 함께 이제 소프트웨어 특성과 연결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겁니다. 여기까지 그 전적 분석 도구 선택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봤고요. 이제부터는 저희 김관식 팀장님이 데브옵스 환경에서 정적 분석을 어떻게 통합하고 분석 결과를 리뷰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럼 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우선 지금 보여드릴 정적 분석 데모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코베리티를 활용을 해서 정적 분석 수행 방법을 이제 몇 가지 화면 캡처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하고요. 우선 정적 분석이라는 거는 이제 앞에 이제 설명 드리셨겠지만 우선 분석 대상의 소스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GitHub에 공개된 이제 헬스케어 관련 프로젝트 중에 헬스원이라고 하는 오픈 소스가 있어서 그걸 대상으로 이제 한번 분석을 한 분석 과정과 그다음에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헬스원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걸음수를 측정하고 먹은 음식과 운동을 기록해서 칼로리 계산 등을 건강 상태를 앱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이제 프로젝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리포지토리에 올라간 코드는 크게 나눠서 서버 부분과 안드로이드 모바일 코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안드로이드 모바일 부분에 대한 정적 분석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분석 대상 코드는 우선 코틀린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분석은 제가 직접 명령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GitHub에 있는 이제 액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CI/CD 자동화를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뭐 코베리티가 코틀린 언어만 분석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개발 언어는 약 20가지 정도의 언어를 이제 코버리티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중에 이제 코틀린 언어는 어떻게 분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뒷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정적 분석 도구인 코버리티와 그 결과를 커넥터로 활용해서 통합 UI로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리스크 매니저라고 SRM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도구를 활용해서 코베리티의 정적 분석 결과를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분석 전에 제가 GitHub에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GitHub에서 다음과 같은 설정 파일을 정의를 해서 업로드를 하면 이 정의된 설정 파일에 따라서 코드를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자동으로 웹에다가 업로드하는 기능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이제 첫 번째 스텝이 코드 체크아웃이라고 해서 레포지토리에 있는 코드를 받아와서 이 코드를 분석하기 위한 JDK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SDK까지 설치하는 부분이 이제 상단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정적 분석을 위해서 코베리티 설정 부분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이제 설명드리는 요 코베리티 부분은 정적 분석 단계를 이제 정의를 한 거고요. 코베리티라고 하는 명령이 이 앞에 붙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우선 이 워크플로우를 실행하기 전에 셀프 호스티드 러너라는 환경을 미리 배포를 해 놓고 거기에 코버리티를 설치를 한 다음에 워크플로우하고 연동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워크플로우가 실행되는 경로가 위치가 셀프 호스티드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버리티가 분석한 취약점 점검 결과를 커버리티 웹 서버에 스트림 네임으로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변수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브 스트림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프로젝트명을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여기 명령줄에 보면 코베리티 -로컬 어널리시스.yamar이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파일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안드로이드 모바일 프로젝트를 빌드하기 위한 커맨드가 지금 정의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해 보면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우선 초록색이 뜨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없이 워크플로우가 잘 실행이 되면은 이런 초록색의 아이콘이 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코베리티 로컬 어널리시스라는 설정 파일은 분석 대상인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빌드 명령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코버리티는 분석 과정에서 빌드 명령을 실행하고 그 빌드 과정에서 프로세스를 모니터링을 해서 분석 대상이 되는 코드의 목록과 분석 환경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액션 실행 결과 문제없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총 340개의 파일이 식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열 몇 가지 정도의 취약점이 탐지가 된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이 모든 분석 단계가 완료가 되면 코버리티는 자동으로 분석 결과를 코버리티 웹 서버에 커밋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분석 결과가 다음과 같이 이제 화면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보이는 캡처 화면은 아까 앞서 잠깐 언급했던 SRM이라고 부르는 제품의 화면입니다. 그래서 코버리티 웹 서버에 커밋된 분석 결과를 자동으로 연동을 해서 SRM에서 그 결과를 가져와서 이렇게 정적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커버리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대부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SRM은 뭐 코베리티뿐만이 아니라 연동되는 도구 수만 한 약 130가지 정도가 되고요. 여러 가지 커넥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 상용 도구도 있고 오픈 소스 프로젝트도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결과를 동일한 룩 앤 필로 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코베리티와 같은 정적 분석 도구를 연동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넥서스와 같은 인프라 취약점 스캔 도구 결과 또한 연결해서 SRM에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RM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지금 현재 블랙덕과 코버리티의 결과를 연결하면 화면과 같은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설정한 툴 종류라고 하는 항목에 보면 코베리티하고 블랙덕이 지금 같이 있는데 코베리티만 체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프로젝트에는 블랙덕과 코베리티의 모든 결과가 다 업로드가 돼서 볼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코베리티만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취약점 종류와 파일명 등 분석 결과를 테이블 형태로 지금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중에 각 취약점마다 아이디 앞에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기한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시스템의 영향도에 따라서 하이, 미디엄, 로우 수준의 심각도를 표기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 정보를 활용해서 먼저 수정에 필요한 취약점을 판별을 하고 그 결정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코드를 수정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서 트리아지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검출한 취약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리는 예를 들자면 이제 뭐 매우 중요한 취약점이라 다른 어떤 취약점보다 먼저 수정해야 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특별히 처리하고자 하는 취약점이 있는 경우에 트리아지를 사용해서 그 정보를 공유하거나 태그 같은 개념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뒷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취약점을 클릭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 지금 제가 선택한 것은 리소스 릭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플로우라고 하는 부분에서 리소스를 생성하고 그 리소스를 할당하고 리소스를 클로즈하지 않고 그래서 메모리 릭이 발생하는 이벤트를 이제 순차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을 클릭을 하면은 그 이벤트에 상응하는 코드를 오른쪽에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플로우를 참고해서 코드를 수정해서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코드를 수정하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음은 이제 널값을 참조하는 코드에 대한 취약점으로 널값을 참조하는 경우에 이제 시스템 오동작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앞에 보셨던 것처럼 데이터 플로우를 통해서 널값을 참조하는 코드를 확인할 수 있고 그 해당하는 코드는 지금 이게 보시는 것처럼 레퍼런스 바디 문자열을 리턴하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널값이 리턴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검출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개발자가 코드를 리뷰를 했더니 어떤 코드 실행 경로에서도 널로 리턴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다고 한다면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정적 분석 도구의 오검출로서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검출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트리아지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보통은 이그노우나 폴스 포지티브를 활용해서 트리아지를 하는 경우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해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트리아지를 선택을 하셨으면 이걸 왜 트리아지 했는지에 대한 사유를 여기다 코멘트를 작성을 하고 추후에 이 데이터를 이제 증적 자료로서 가공할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SRM의 특징으로 오검출에 대한 AI 모델을 활용을 해서 트리아지 패턴을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코드 패턴과 취약점 종류 등이 활용이 되고요. 이를 통해서 비슷한 패턴의 취약점이 탐지될 경우에 SRM에서는 트리아지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마지막에 이제 개발 제품에 대한 정적 분석 검증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냐라는 이제 질문을 또 이제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 설명을 한번 드리면 많은 개발사가 정적 분석 도구를 활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활용될 수가 있죠. 그중에 이제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준비에 따라서 이제 사이버 보안의 요구 사항을 이제 만족을 하기 위해서 정적 분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품질 검증 목적으로 정적 분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적 분석 결과는 결국에는 고객사라든지 협력사에 제공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정적 분석 활동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코드베이스 최종본에 대한 검증 결과를 제출하기도 하지만 검증 과정 중간중간에 진척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한 정적 분석에서 탐지한 취약점 추이를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정적 분석 리포트에서 잔존한 뭐 취약점의 개수, 제거한 취약점의 개수에 대한 정보도 이제 들어가지만 트리아지를 했을 경우에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무시한 취약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관리하는 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증적 자료를 준비해서 정적 분석 결과 리포트도 함께 제출을 해야 되는데 코버리티의 경우에는 트리아지 및 그 사유를 작성하면 리포트에 자동으로 포함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제이슨이나 엑셀 형태로 그 정보를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두 번째 세션이 완료가 되었고요.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투명한 공급망, 이 S밤으로 소프트웨어 보안 관리하기인데요. 이번엔 그 S밤과 소프트웨어 구성 분석과 관련된 질문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S밤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S밤을 수기로 조사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이제 질문으로 시작을 해 볼 텐데요. S밤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팀장님. 그 S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뭐 S밤은 뭐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익히 들으셨을 키워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S밤은 이제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모든 뭐 오픈 소스나 서드 파티 컴포넌트, 뭐 버전, 라이브러리 정보들을 이제 전부 이제 목록한 문서인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어떤 구성 요소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하면 이제 컴포넌트의 보안 취약점과 뭐 라이선스 식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월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공급망 보안을 강화할 수가 있게 되는데, 개발 과정에서 여러 공급업체로부터 다양한 오픈 소스 및 서드 파티가 활용이 됩니다. S밤이 모든 구성 요소를 기록을 해서 그 각 컴포넌트의 출처를 이제 추적을 할 수도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소프트 공급망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보안 문제를 사전에 이제 방지하고 공격에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S밤을 수기로 조사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은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S밤을 수기로 조사하거나 작성하는 것이 이제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데이터의 복잡성과 이제 변화 관리의 대응이 이제 어렵습니다. 수십 개에서 혹은 이제 수백 개의 오픈 소스가 하나의 프로젝트에 이제 활용될 수가 있는데, 수기로 이러한 것을 조사하는 것은 이제 당연히 이제 어려움이 따르겠죠. 그리고 이제 뭐 컴포넌트의 개수가 작더라도 오류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이제 무시할 수가 없고, 보안 취약점 모니터링에도 이제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화에 어려움이 있어 이제 수기로 관리하는 것은 이제 개발 속도와 품질을 유지하는 데 있어 좀 불리할 수밖에 없죠. 네, 그쵸. 그 S밤 자체를 수기로 조사하는 거는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이기도 하고 이제 효율적이지도 못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죠. 그럼 이제 계속해서 그 다음 질문들이 또 남아 있는데요. 이 질문들은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그 오픈 소스에서 발생한 이 보안 취약점을 어떻게 추적하고 업데이트 하나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될 때 S밤을 어떻게 유지하나요? 라는 이제 질문인데요. 그 S밤은 이제 블랙덕과 같은 그 소프트웨어 구성 분석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면 프로젝트에 사용된 오픈 소스 이름과 오픈 소스 뭐 버전 정보를 식별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오픈 소스의 취약점 정보도 함께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 소프트웨어 구성 분석 도구는 그 내셔널 취약점 데이터베이스의 취약점 정보만을 보통 식별하는데, 이제 블랙덕은 오픈소스 전문 연구 센터에서 이 제로데이 오픈소스와 관련된 이 제로데이 취약점을 찾아내기 때문에 이 MVD보다 더 빠르게 취약점을 이제 사용자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S밤을 이제 수동으로 관리하는 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구성 분석 도구가 있다면 취약점 정보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면서 S밤도 이제 최신 버전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팀은 도구에서 제공하는 이 업데이트 뭐 방법이라든지 이제 패치 정보를 통해서 신속하게 이제 취약점에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질문인데요. 다음 질문은 이제 S밤을 이제 CI/CD와 어떻게 연계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제 블랙덕을 포함한 그 소프트웨어 구성 분석 도구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그 개발 단계별 도구와 통합하는 기능을 이제 같이 제공합니다. 따라서 소스 코드가 이제 커밋 되는 것과 같이 이제 특정 조건이 만족이 되면 이제 분석을 하거나, 혹은 정기적으로 이 S밤을 지속적으로 생성하고 이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오픈소스 라이선스 충돌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 라이선스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대체가 되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도입하거나, 혹은 이제 소스 코드를 직접 개발하는 것과 같은 이제 활동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제 라이선스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나 이제 커뮤니티에다가 이제 특정 프로젝트에만 좀 예외 적용을 요청하거나, 어떤 협의를 통해서 특별한 이제 사용 권한을 좀 획득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이건 이제 흔한 케이스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이 CI/CD 통합과 분석 결과를 리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관식팀장님이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프로젝트를 이제 활용을 해서 SCA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S밤을 어떻게 생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데모에서는 이제 블랙덕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오픈 소스를 식별하고 그다음에 취약점을 탐지하고 라이센스를 식별하고 뭐 이러한 이제 활동들을 이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래서 보면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스원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모바일 코드에 한정해서 한번 분석을 진행을 해볼 거고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틀린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빌드 환경은 그래들이라고 하는 빌드 환경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들 파일을 분석을 하면은 우선 이 모바일이라고 하는 단위에 한해서는 어떤 컴포넌트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식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선 스캔을 하기 전에 먼저 그 GitHub에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먼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셨던 것처럼 우선 코드 체크아웃, 그 다음에 JDK를 설정하고 안드로이드 SDK를 설정하는 거는 이제 동일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스텝 4라고 해서 이제 폴라리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폴라리스라고 하는 도구를 지금 데모에서는 이제 한번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코버리티하고 SRM의 연동을 통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폴라리스라고 하는 도구가 그 내부에는 블랙덕 스캐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폴라리스를 통해서 어떻게 SCA라고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했던 이제 SRM과의 활용의 차이점은 이 폴라리스는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로 이제 배포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뭐 스캐너라든지 에이전트라든지 뭐 이런 거 설치가 없어도 되고요. 바로 웹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또한 이제 사스트나 아니면 SCA 스캔 프로그램 설치 없이 GitHub에 있는 이 워크플로우라는 동작을 정의만 하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한 이미지에 보이는 설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폴라리스의 뭐 주소, 접근, 토큰에 대한 정보,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뭐 분석 종류 등을 이제 지정을 하면 그에 맞는 결과를 웹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폴라리스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액션 탭에 들어가시면은 실행했을 때 이렇게 초록색 모양이 뜨면은 정상적으로 스캔이 돼서 결과가 업로드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빌드 과정은 연동해서 이제 빌드 프로젝트를 이제 뭐 자동으로 식별하기도 하고, 빌드가 없는 개발 언어일 경우에는 파일 시스템을 스캔해서 식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화면이 작아서 뭐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간단하게 아주 작은 이 폴라리스에서는 이제 씬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씬 클라이언트라는 프로그램 하나를 이제 자동으로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스캔하고 결과를 업로드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미리 사용자가 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분석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뭐 이런 단계가 없이 그냥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도구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지금 이제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우선 제일 처음에 폴라리스 메인 화면에 가면은 이제 프로젝트 분석한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고, 여기 보면 여기 왼쪽에 보면 이제 정책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콘을 띄우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의 이제 뭐 GPL 계열의 라이선스는 우리는 사용하지 않도록 정책을 설정을 하면 GPL 계열의 컴포넌트가 스캔이 되면은 그 정책은 위반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위반하게 되면 뭐 실행 중인 GitHub 워크플로우를 실패로 만든다. 뭐 이러한 이제 액션들을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액션들까지 정의가 됐을 정책이 반영이 되면 위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아이콘이 뜨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취약점 건수, 그다음에 코드 저장소 뭐 연동 여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오게 돼요. 우선 이슈를 부분을 보면 취약점 종류, 뭐 오픈 소스 컴포넌트 어떤 게 사용이 됐는지, 그다음에 이 취약점은 알려진 취약점의 아이디는 뭔지, 그다음에 그 취약점의 정보는 어떻게 되고 이거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결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컴포넌트로 들어가면은 지금 이 전체 프로젝트에 어떤 컴포넌트들이 식별이 됐는지, 그다음에 그 컴포넌트는 어떻게 검출 유형이 있고, 그다음에 그 컴포넌트가 프로젝트 안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컴포넌트가 어떤 라이선스 타입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제 세 번째로 가면 이제 라이선스 탭에는 이제 뭐 라이선스 종류가 지금 현재 프로젝트는 어떻게 있는지, 그다음에 그 라이선스 계열은 뭐 코드 공개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뭐 이 SCA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인제 어떠한 코드 베이스 안에 사용한 오픈 소스에 대한 결과, 사용한 오픈 소스에 대한 목록, 그다음에 그 오픈 소스가 가지고 있는 라이선스 정책, 그다음에 그 오픈 소스가 가지고 있는 뭐 취약점 정보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식별이 되어서 사용자한테 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모든 이제 정보들이 이제 리포트 탭에 가면은 S밤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성한 S밤은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이슨 형태의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제이슨 파일 안에 열어서 보면은 뭐 사용한 컴포넌트, 그다음에 그 사용한 컴포넌트의 버전, 그다음에 그 사용한 컴포넌트의 라이선스 타입, 그다음에 그 사용한 컴포넌트의 뭐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이 지금 이 S밤 안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다음 추가적으로 인제 뭐 익스큐티브 리포트라든지 다양한 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그 리포트를 생성해서 폴라리스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뭐 우선 간단하게 워크플로우와 연동해서 어떤 식으로 인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인제 오픈 소스 관리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에 대한 질문을 봤을 때, 우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제 자리 잡았는데요. 이에 인제 적절하게 관리하는 일은 여전히 인제 쉽지는 않습니다. 뭐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오픈 소스 관리에는 다양한 측면의 노력과 준비가 인제 필요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제 뭐 담당 조직과 역할 지정, 뭐 아니면 뭐 라이선스 보안 취약점 관리, 아니면 뭐 인제 뭐 정책과 프로세스 수립이라든지 교육과 규제 준수, 뭐 이런 부분들, 다양한 활동들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 소스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법적인 책임을 최소화해서 인제 보안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오픈 소스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도입이 인제 필요하다, 요렇게 인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이런 SCA 같은 도구가 요즘 인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기업은 인제 모든 오픈 소스에 대한 관리 프로세스를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오픈 소스를 관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다음 질문으로는 인제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에 따른 오픈 소스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와 보안 취약점 관리가 인제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인제 뭐 보시는 것처럼 인제 요구 분석 단계에서는 개발자는 프로젝트에 활용할 인제 뭐 기능들을 제공하는 오픈 소스를 탐색을 하겠죠. 그다음에 그걸 인제 라이선스와 아니면 취약점들을 인제 리스크를 인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설계 구현 단계에서는 우리가 사용한 오픈 소스에 대해서 인제 취약점을 계속 지속적으로 스캔을 하게 될 거고, 테스트 단계에서는 라이선스 의무 사항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이제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들, 그래서 뭐 필요하면은 이제 뭐 고지문을 작성을 해서 고지문을 인제 포함을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유지 보수 단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인제 스캔해서 배포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니터링 을 통해 인제 새롭게 알려진 취약점 부분을 인제 정의하는 게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제 위에서 설명하는 개발 생명 주기에서의 각 단계별 인제 활동들을 이런 블랙덕이라고 하는 SCA 전문 도구들이 인제 각각 지원을 한다, 이렇게 인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관식 팀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제 앞서 진행된 내용 중에 추가로 설명하거나 첨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전에 저도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정적 분석과 이제 SCA 활동으로 S방향 관리하는 이제 오픈 소스 관리하는 환경을 만들고, 이 환경에서 이제 업무 담당자들이 하는 것들을 이제 지켜보니까, 이제 정적 분석하고 오픈 소스 관리도 이제 비교적 뭐 쉬운 방법부터, 그러니까 현재 할 수 있는 것부터 이제 진행하는 게 맞긴 하겠지만, 이제 오픈 소스 관리하는 환경을 만들고 이 오픈 소스 관리를 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선 더 많은 그 리소스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하기 위한 이제 담당자도 더 많이 필요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개발 담당자는 이제 당연히 있어야 되고, 오픈 소스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관리 담당자, 그다음에 정책을 만드는 부분들,
그다음에 오픈 소스와 관련된 이제 법적인 것을 이제 검토해 주는 담당자분들, 그다음에 이 IT 인프라를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이제 관리해야 될 게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이제 기업에서는 또 반대로 이제 이런 사람을 이제 찾아서 같이 협업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또 제일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앞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첨언하고 싶으신 내용이 좀 있으실까요? 코베리티가 됐던 블랙덕이 됐던 이러한 이제 자동화 도구에 대한 이제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자동화 도구들이 이제 뭐 도입할 때 잘 기술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제 도구를 도입하게 되거나 아니면 도구를 인제 알아보게 될 경우에 인제 여러 가지 인제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인제 오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검출이 많으면 그만큼 개발자분들 그다음에 품질팀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오검출이 없는 도구를 도입을 해서 점검하는 게 가장 비용 효율적인 접근 방식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들이 또 몇 개 저희가 이제 보이는 게 있는데요. 이 중에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들로 가기 전에 앞에서 질문으로도 아까 잠깐 올라왔었는데, 그 커버리티와 블랙덕이라는 그 정적 분석 도구와 이제 SCA 도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제 커버리티에서 연결해서 썼었던 이제 폴라리스라는 그 도구,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리스크 매니저라는 이제 도구하고 이제 폴라리스를 같이 설명을 해주셨었어요. 그러면은 그 커버리티와 블랙덕 그리고 이제 폴라리스하고 SRM 이제 도구가 여러 개가 나오면 이제 좀 생소하시거나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네. 우선 뭐 앞에 제가 데모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뭐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리해 보면 이제 코베리티라고 하는 거는 코드를 분석해서 취약점을 점검하는 그런 이제 도구가 되는 거고요. 블랙덕이라고 하는 거는 코드를 분석을 해서 어떤 오픈 소스를 사용을 했는지, 그냥 그 오픈 소스 안에 어떠한 취약점과 라이센스 정책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식별해 주는 게 블랙덕이라고 하는 도구이고요. 뭐 이 두 가지 동호는 인제 뭐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제 반면에 인제 앞서 언급됐던 인제 SRM이라고 하는 거하고 인제 폴라리스라고 하는 도구는 인제 쪼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우선 SRM과 폴라리스 그 두 개 모두 공통점은 안에 코베리티와 블랙덕이라고 하는 엔진을 활용한다는 거에서는 인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제 차이는 폴라리스는 인제 클라우드 베이스의 어플리케이션 보안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인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반면에 인제 SRM은 인제 온프라미스에서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뭐 영어로는 인제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지먼트, 뭐 인제 한글로는 어플리케이션 보안 상태 관리라고 하는 키워드로 설명하고 있는 솔루션인데요. 그래서 여러 개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알려주는 도구에 대한 연동을 통해서 하나의 통합 UI에서 취약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게 SR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RM하고 이제 폴라리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채팅창에 올라온 내용 중에 아마 저희가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과 조금 비슷한 부분의 질문들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오픈 소스를 관리하기 위한 이제 인원이 이제 담당자가 부족한 경우가 실제로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제 오픈 소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뭐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혹은 뭐 이제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라는 질문이 또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회사에 따라서 이 오픈 소스 관리하는 것 자체를 뭐 정책으로서 접근하시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그 뭐 정리를 해 보면 우선 라이선스 위주로 볼 것이냐 먼저, 우선 둘 다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취약점을 위주로 먼저 볼 것이냐, 요걸 인제 먼저 길을 정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인제 뭐 보안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취약점 부분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인제 우선 라이선스 위주가 먼저 확인을 해서 도입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인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앞서 이제 말씀 뭐 해주셨지만 뭐 여러 회사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오픈 소스 관리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직적으로 풀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픈 소스 관리를 위해서 이제 적절한 도구를 채택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조직의 오픈 소스 프로세스를 녹여내는 도구를 이제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그다음에 이제 개발자가 원하는 정책을 넣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컴포넌트가 식별할 때 오탐이 적은지 그다음에 고객사 입장에서 개발하는 언어나 뭐 이런 빌드 환경을 지원하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도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거의 됐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제 Q&A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웨비나에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셨는데요. 선생님 오늘 끝으로 오늘 세미나에 이제 참석하신 분들께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우선 뭐 이 긴 1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추후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인제 질문들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인제 답변하는 기회로 한번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의료 보안 강화가 기업의 걸림돌이 아니라 이제 경쟁력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소프트플로우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 소프트플로우가 마련한 현장에서 듣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테스트와 보안의 궁금증 여기서 답하다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